자, 부동산 학개론 지대이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이론에 있어가지고 농경지가 있고 도심지가 있고, 도심지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있고, 마지막 기타의 뜻이나 기타. 근데 또 농경지에서는 누가 비옥한 정도의 차이, 그리고 비옥한 게 아니라 소유한 거의 절대, 그리고 그 위치에 따른 수송, 그 수송비에 따른 위치, 그리고 이걸 좀 더 도시에 적용시킨 입찰, 마지막으로 토지 외쪽으로 보는 중지대, 그리고 초가 이윤으로 보는 경제지대. 나는 이게 경제나 그 마찰이나 저항의 축으로 보는 마찰지대, 이렇게 있었고, 농경지에서는. 그리고 도심지로 가가지고 주거지에서는 나는 이 티넨의 위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천천히 원으로 하는 동심원, 그리고 원보다는 이 도로, 간선 도로에 있는 선형, 너 중심이 하나만 있냐? 여러 개가 있냐? 다 핵심, 이렇게 본다 했었죠. 그리고 상업지에 있어가지고는 어디까지 영향이 없지요? 그래서 그 중심지라는 걸 처음에 보고, 중심에 따라가지고 뭔가 중력 같은 게 있구나. 큰 마트 같은 게 중력이 있네. 그 중력에 대해서 본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디에 내가 입지를 해야지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어? 그냥 소매 입지 이론을 갖다 본다 했어요. 그리고 공업지역, 공업에 있어가지고는 그 이유는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최소 비용입니까? 어디가 최대 수요입니까? 마지막으로 어디가 최대 이윤입니까?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끝나고, 덜 중요한 기타 소매 점포 유형 같은 거 본다 했었어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목차 정리 끝났고, 세부적인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차액지대를 갖다가 주장했던 사람은 리카도야. 리카도라는 사람은 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가지고 토지 가치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옥한 토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하고, 그리고 우리 농사 같은 거 짓다 보면 계속 똑같은 땅에다가 똑같은 농산물을 지으면 그 양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품질도 좀 떨어지고, 이제 그걸 수학체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학체감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비옥한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토지 가격이 결정이 되니까 경제적 잉여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지. 경제적 잉여에 따라 가지고 토지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비옥한 땅이 없으면요? 그 비옥한 땅이 비옥한데 그 땅이 비옥도가 아예 없으면요? 그러면 가격이 0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설명 못하네. 그 비옥한 땅인데도, 비옥하지 않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절대지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절대지대인 거예요. 절대지대.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비옥도보다도 이 소유권 자체에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라고 말해서, 소유권 자체에 있다 보니까 한계지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비옥도가 아예 없는 그런 최열등지에서도 가격이 성립된다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유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정해지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러면 그 좀 더 세부적으로 가격 차이는 또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서 취년이라는 사람이 이 위치지대라는 거를 주장을 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 가정을 할 때 고립국 이론이라고, 뭔가 조금 갇히는 게 아니라 딱 어디 좀 고립되어 있는 그 나라를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수송비가 많이 걸리냐, 시장과의 거리,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지대 가격이 좀 바뀌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가정을 하는 거는 곡물 가격이랑 생산비랑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곡물 가격이랑 제가 만드는 곡물 가격이랑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그 중간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값이 좀 싸겠죠. 왜? 그만큼 수송비로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럼 중간에서부터 가까이 있는다거든요. 그건 좀 비싸겠지. 왜? 그만큼 수송비가 싸니까. 그래서 티넨이라는 사람은 그 수송비에 따라 가지고 수송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이 꽤 좋으니까 알론소라는 사람은 도시에 적용을 한다면, 도시에. 얘는 하필은 농경지 얘기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티넨의 위치지대에서 그냥 바로 갖고 온 거니까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도시로 온 거예요. 도시로. 그래서 알론소라는 사람은 이 티넨의 위치지대로 갖다가 도시로 적용시켰는데, 이 도시에서부터 야, 너 얼마 낼 수 있어? 너 얼마면 여기 살 수 있어? 라는 최대 지불 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걸 만든단 말이야. 도시에서 가까울수록 내가 상대적으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더 많이 부담을 하니까 좀 입찰지대 곡선이 그 입찰을 좀 비싼 가격에 할 수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먼 곳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산다는 거지. 자,
그리고 토지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보는 거니까 영구적인 게 아니라 뭐 토지 외적으로 단기 기구 측면으로 본 거는 마살이고, 마살의 준지대에 있어가지고는 토지 이외에 영구적이 않은 걸 범죄했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전체 소득에서 그 일반 사람들이 벌 수 있는 수익, 그걸 갖다가 빼면 초과적인 이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초과 이윤이랑 쉽게 말해서 남들보다 더 꿀빨았다는 거. 남들보다 더 꿀빨았다는 거. 그 남들에 비해가지고 초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 갖다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데, 파레토라는 사람은 경제지대를 주장을 하면서 그 초과 이윤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탄력적인 곳은 이제 경제지대가 증가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보통 그 전문직 같은 거에 좀 관련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뭐 지금도 숫자가 좀 많이 있긴 한데, 특히나 이제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 아니면 뭐 세무사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적게 뽑는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만약 그 사람들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 들어갈 이제 파이 같은 게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시험으로 좀 규제를 해요, 규제. 근데 그 시험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사람 많이 안 뽑는다는 게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공급을 많이 안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공급가 많이 없을수록 경제지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이 땅 가격을 마찰, 저항의 축으로 보는 거를 헤이그란 사람이 마찰지대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헤이그의 마찰지대는, 마찰 비용은 지대랑 교통비로 보는 겁니다. 이 튀렌의 위치지대, 그 수송비로 본다는 거랑 좀 다르게, 얘는 수송비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정해진다는 거고, 얘는 지대랑 교통비를 마찰 저항의 축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그래서 그냥 교통수단을 이렇게 보고, 튀렌은 경제활동에 배치를 하고 헤이그는 마찰 저항 쪽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농경지는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도심지로 갈까요? 도심지에 있어가지고 주거지가 있는데, 이 버제스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시카고 주를 보면서 이 도시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주거지를 선택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시카고에 있는 그 중심지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는 이 되게 불량자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옛날에 서울역 같은 데 보면 지금 신서울역이 있고 구서울역이 있는데 서울역 근처에 보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시카고에서도 좀 그랬나 봐요. 중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근처에 지금 되게 좀 노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버제스라는 사람은 이 동심원 이론을 만들기 전에 티닌의 위치지대를 갖다가 도시 구조를 갖고 없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중심에 대해 가지고 뭔가 바로 옆에 불량자들이 살고, 그 다음에는 불량자보다는 살짝 좀 더 잘 산 사람,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 다음에는 좀 더 잘 사는 중산층, 마지막으로는 좀 상류, 잘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이뤄가지고 도시가 발달한, 그 도시 주거지가 좀 정해진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중심에서부터 그 좀 되게 사람들이 못 사는 그 점이시대, 그걸 되게 점이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전환지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안쪽에서는 좀 경공업 같은 게 좀 있기도 하고, 그 바로 옆에는 그 빈민 노숙자, 그 불량자들이 좀 많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이시대에서는 이 두 특성이 모두 다 발달된다,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런 점이시대를 좀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가 있는 노동자지대가 있고, 그 다음 중산층, 보통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좀 잘 사는 사람들, 가장 외관에 있는 통근자들이 여기 산다는 거예요. 마치 이 버제스라는 사람은 이 주거지를 갖다가 이제 동심원으로 보면서 이 침입 경쟁 천위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천천히 그 벌려가 나가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생태학적 접근이라고요. 생태학적 접근.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그게 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 보면 굳이 요즘 보면 중심지 근처에 바로바로 그렇게 막 불량자들이 많고 그런 데는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을 갖다가 조금 보완해서 만든 게, 호이트라는 사람이, 야, 그것보다는 이 도로가 잘 되는 거, 주요 간선 도로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주거지를 이룬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걸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고요. 호이트의 선형이론. 그 주요 간선 도로를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버는 소득 계층별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부채꼴, 세기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부채꼴, 세기 형태로.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고용기계가 높은 쪽에 그래도 이제 살고, 고소득층은 이 도로 같은 게 굉장히 잘 닦여 있는, 교통편이 되게 좋은 접근성 같은데 그 사람들의 입지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그 도로 같은 게 잘 닦여 있고, 간선도로 같은 게 잘 닦여 있을수록 이제 주택 가격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뭐 우리도 당연히 보면 뭐 교통 같은 게 되게 발달이 좀 잘 돼 있다든지, 근처에 역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뭐 기차역이 있고 아니면 버스역이 있고 이런 게 근처에 있을수록 그 근처에 있는 주거지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호이트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주장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좀 광고했던 게 중심 하나가 나와요. 중심 하나. 야, 우리가 봤을 때는 중심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거기다 그 여러 개가 있는 게 산업주도 있고 주거주도 있고 교육주도 있고 교통주도 있고 중심지도 있고 막 다 많아. 엄청 많아. 그런 중심지를 너는 고려를 안 했어. 그래서 해리스 울만이라는 사람은 다핵심이론이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다핵심이론이라는 거는 핵이 하나만, 중심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다핵 구조가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산업, 주거, 교통, 교육, 교통 이런 중심지가 있다고 말을 했고, 보통 비슷한 애들끼리는 뭉쳐있고 다른 애들끼리는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뭐 지방으로 가는 그런 뭐 역 같은 거는 좀 서로 좀 다른 데 위치한데, 여의도 같은 데 가면 금융센터가 굉장히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는 집중돼 있다. 동종은 집중하고 이종은 분산된다. 서로 다른 교통 같은 그런 것들은 분산됐다는 거지. 그리고 뭐 특정 위치를 요구하고 이것도 당연히 뭐 호이트의 선형을 갖다가 좀 더 반영을 한 거니까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가지고 다핵심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주어지는 끝이 나요. 다음은 상업지 보기. 상업지. 자, 상업지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크리스탈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 야, 상업의 중심지가 있으면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어디까지 이 중심이 효과가 나? 그거 갖다가 처음에 고민 연구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지가 제공하는 역할 같은 거를 뭔가 좀 육각형에 맞게끔 배치를 했어요. 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가끔씩 시험에 나오긴 하더라고. 그래서 중심지에서부터 제공하는 범위 같은 거라든지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육각형으로 만들어요. 육각형으로. 근데 제공받는, 아까 전에 어디까지 도달을 해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제공받는 범위라 하잖아요. 그 제공받는 범위를 배우지.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중심지로 하다 계속 설명을 하자 보면, 최소 요구치 범위는 중심지의 종속을 위한 최소한의 수요가 필요하다. 자, 우리 상권이 기본적으로 종속을 하려면 이 전속을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수요가 필요해요. 그 최소한의 수요가 없으면 상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 거는 제아가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미친 한계 거리를 갖다 보고 싶은 거예요. 한계 거리를. 그리고 최소 재화의 도달은 중심지가 있잖아요. 중심지로부터 어디까지 영향이 되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이 중심지로부터 이 수요가 있어. 뭐 서면이나 해운대나 아니면 남포동이나 그러다 보면 중심지에서부터 어디까지 상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상권이 영향이 더 이상 없는 곳은 수요가 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소 재화 도달은 중심지로부터 수요가 0이 되는 곳을 갖다가 최소 재화 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심의 조건은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작아야지. 최소 이만큼 있어야지 중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 되게 커다란 상권들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되게 조그만한 상권들이잖아요. 걔들은 막 많고 숫자도 많고 거리도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 그래도 뭐 되게 커다란 도시 같은 것들은 고차는 수가 적고 거리가 멀고, 짜잘짜잘한 것들은 수가 많고 거리가 짧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당연히 중심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상권 규모가 당연히 달라지고요. 크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영향 범위에 따라가 중심지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좀 더 한번 다시 알아보니까 마치 중력처럼 이렇게 서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끌어당긴다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랠리, 허프, 컨버스 이런 사람들이 마치 끌어당기니까 얘들도 다 끌어당기잖아. 연구를 한 거지, 연구를. 그래서 이 상권을 보니까 전체적인 크기에 대해 가지고는 비례를 하는데 거리가 멀면 잘 안 가.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데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레일리야. 레일리 소메일리아 법칙. 레일리 소메일리아 법칙이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합니다. 근데 얘가 문제는 형성 과정 이런 건 다 물어보지 않고 경쟁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경쟁에.
우선 경쟁으로 보는 경쟁으로. 근데 이제 레일리가 무조건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긴 좋은데 이거 말고 좀 더 추가적으로 뭘 좀 고려할 게 없을까? 우리 갔을 때 뭔가 좀 느낌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또 고려해주면 안 돼? 그걸 갖다 해줬던 게 허프예요. 허프.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은 크기에 비례해가지고 거리의 K수만큼 안 비례합니다. K수.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형태,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는데 따라가지고 그 허프가 확률 모형을 제시를 했고, 비공간적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던 감성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그 레일리 소매 인형과 다르게 고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 시 마찰계수 증가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봐봐요. 거리에 반비례하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왜? 거리가 멀면 잘 안 가니까.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게 있고 그냥 차 타고 가는 게 있잖아요. 걸어가면 거리가 멀면 더 근처에 가겠죠, 당연히. 근데 차 타고 가면 그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좀 멀리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내가 오히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마찰 계수가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레일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놨으니까 또 컨버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 비례하면 알겠어. 그러면 그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경계가 어디야? 어디까지로 그 경기를 볼 수 있어?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컨버스예요. 그래서 컨버스의 분위기적 모형은 레일리 모형을 수정을 해가지고 상권의 경계, 이걸 찾는 거예요. 구매 영향에 같은 분기점을 찾는 거. 구매 영향에 같은 분기점. 이게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비율 대 비율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볼 수 있는지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상업지에 있어서 마지막입니다. 이 상업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최대 이익이 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그래서 넬슨이라는 사람이 최대 이익이 날 수 있는 소매 입지에 대해서 처음에 그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는데 만약에 A가 더 커요. A가 더 크고 B가 더 좀 작잖아?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B에 가깝다. 당연히 그거지. 왜? A는 아까 전에 위에 말했던 크리스탈로 중시지 이런 것처럼 그 최소 제하가 도달한 범위 이런 게 더 크니까, 덩어리가 더 크니까 그 지름도 그 반지름 지름도 더 커버린 거지.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B에 가까운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래서 아까 전 최대 이익이랬잖아요. 최대 이익에 맞춰가지고 어떤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됩니까? 이걸 갖다가 조사를 했던 게 넬슨이지, 넬슨. 그리고 얘는 뭐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시험에 가끔씩 나와, 짜증나게. 이 소매 입지를 갖다가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8원칙이라는 거 이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상업지가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업이 나왔어요. 좀만 힘내보세요. 좀만 힘내봐요, 좀만. 공업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윤을 볼 때 전체 매출에서 그 비용을 빼면 이제 이윤이 나온다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 이윤이 좀 높아지겠다 해서 베버란 사람이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비용이 최소화 되는 곳이 이 공장이에요. 이 중요한 게. 상업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주거 상업 공업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이 공장의 최저 입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봤던 거는 수정비가 있고 노동비가 있고 직접 이익이 있고, 아까 전에 그 TN의 위치즈 데이스 수정비 그런 거 나오잖아. 얘도 그런 것처럼 수정비, 노동비, 직접 이익, 이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수정비, 노동비, 직접 이익. 그 중에서 수정비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수정비가 최고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생산비가 최소 지점이 최소 입지다. 비용이 제일 작은 게 그냥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제일 좋은 곳이에요. 베버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갖다가 좀 더 주장을 하려고 원료 지수라는 걸 이 사람이 좀 알려주는데, 원료 지수라는 게 뭐냐면 그 원료랑 제품에서 원료를 나눈 거예요. 그 원료를 제품으로 나눈 거지. 원료를 제품으로 나눈 건데, 봐봐요. 이게 뭔 뜻이냐? 우리 원료 같은 게 좀 더 무거우면 원료 근처에 공장을 만들고, 제품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럼 제품 근처에다가 제품 근처에다가 그 공장을 놔두자는 거예요. 베버가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할 때는 지금보다 이 교통 같은 수송 같은 게 굉장히 좀 발달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대한 그 원료나 제품이나 이걸 좀 이거 보고 그 상황에 맞게끔 입지하는 게 최고 좋았지. 그래서 원료가 무겁습니까? 제품이 무겁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이제 원료 지수란 말이에요. 그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가 더 무겁잖아요. 그럼 원료 근처에다 공장을 놔두는 거예요. 원료 지향성, 시장, 뭐 시장 지향성 이런 건데 반대로 1보다 작으면 제품이 더 무겁다는 거잖아. 그럼 제품 근처에다가 공장을 놔두는 거야. 제품 근처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배부란 사람은 최소 비용을 갖다가 주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등 비용 호산이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 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이 똑같은 점을 갖다 다 이렇게 뭐 등고선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이은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원료 지수 얘기했을 때 그 원료 지향형이란 원료가 무겁잖아요, 당연히. 원료가 무겁던가 아니면 그 국지 원료를 쓰던가 아니면 부패가 심하던가. 이것도 무겁진 않지만 부패가 심하면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원료 지향형인 거지. 그리고 뭐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지만 뭐 기술 연관성은 뭐 직접 지향형. 이게 뭔 소리냐? 기술이 연관돼 있으면 그냥 뭐 직접적으로 지향된 뭐 그냥 이거 보고 그냥 넘기면 돼요. 그냥 뭘 중요한 게 아니야. 별도 넘겨. 그리고 배부가 최소 이용했으니까 아까 전에 총 매출을 책임지는 멸시의 최대 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요를 최대로 할 수 있는 지점이 그냥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그냥 배부의 최소 비용이 조금 이 공업에 있어가지고 좀 중요하긴 하지 나머지 애들은 별로 중요하잖아. 그래서 레시라는 사람은 최대 수요로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수요를 최대로 할 수 있는 지점에서 당연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 그리고 이용 같은 걸 본 게 레시의 최대 수요예요. 그냥 최대 수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레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윤 최대. 뭐 두 개를 갖다가 어찌 보면 합친 느낌이죠. 아이샤드라는 사람이랑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주장을 하긴 했는데 얘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보고 그냥 넘기는 일단 뭐 이해해봅시다 일단. 그 아이샤드라는 사람은 그 최소 비용 요인을 대체로 최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대체 원리라고요. 아이샤드라는 사람은 대체 원리라는 걸 기본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 최소 비용 요인 때문에 최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 최적 입지가 달라지는 대체가 원리가 있다. 그래서 아이샤드가 대체 원리라는 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 이윤을 창출하는 공간에는 어디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최적은 아니지만 그냥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최적 입지를 갖다가 주장하는 게 스미스예요. 이렇게 되면 공업은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농경지 있고 도심지 있고 마지막에 기타 좀 덜 중요한 거 있다잖아요. 자, 진짜 덜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얘만 하고 넘기면 돼요. 이 소매점포라고 이 상업지 중에서도 상업 건물 중에서 소매점포 유형에 따라 가지고 놔두는데 그 모여야지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좀 떨어져야지 장사가 잘 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길 가다 볼 수 있는 뭐 편의점 봅시다. 편의점 붙어 있으면 장사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는 일용품을 다루는 애잖아. 그 일용품을 다루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걸 산재성이라고 해요. 산재성. 반대로 뭐 가구점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은행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서로 모여 있어야지 장사 잘 됩니다. 모여 있어야지. 왜요? 이게 좀 떨어져 있었으면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하다가 다 모여 있으니까 그놈이 그놈이겠다 싶고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들은 이득이니까 그걸 집재성이라고 하지. 은행, 가구점 이런 거. 그리고 커다란 뭐 도심지 거기에 있으면 좋은 곳을 배우지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뭐 조금 비료 팔고 아니면 농기구 같은 거 팔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 좀 모여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국부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도심지 뭐 완전 그런데 뭉쳐 있으면 좋은 그런 게 영화관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영화관 이런 거를 이제 집신성 중에서 국부적이라고 하고 영화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집심성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아까 전에 그 농기구 같은 거 다르고 비료 다르고 농기구 다르고 이런 것도 모여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국부적 정신중이라고 하는 거지. 국부적 집중성. 자, 이렇게 되면 지대이론은 끝이 납니다. 정말 쉬었다가 남은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